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글도 쓰고 있는 정용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영한 폭력의 도시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파티 51이라는 다큐는 그 재개발 문제랑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그 파티 51에 그 둘반이라는 식당 그 사장님들이 쫓겨나게 되는 계기는 재개발이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더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장님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에 연대하러 온 음악가들 그 둘반 식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연을 하며 있는 연대했던 음악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홍대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나고 있던 음악가들이 재개발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사장님의 어떤 처지와 자기 신들의 처지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연대했던 사건을 이제 다룬 다큐멘터리가 파티 51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홍대 중심가에 살고 있다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상업지로 변하면서 많이 오르잖아요. 저도 이제 연남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한 2010년쯤 되니까 연남동을 차이나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연남동에 그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연남동에서 연희동까지 화교들의 중식당이 한 40개 정도가 있고 연남동 동장도 그때 화교였고 상당히 많은 이제 화교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카지노도 만들고 그런 이제 계획을 시도를 하다가 주민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 투표에서 무산되죠. 너 재개발되면 이렇게 싸워야 되나? 철거민 투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참에 이제 길 건너편에 둘반이 있었고, 둘반을 이제 취재를 하러 가서 다큐를 만들게 된 거죠. 차이나타운 재개발은 무산됐는데,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연남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홍대의 어떤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갤러리나 카페들이 그 연남동 동진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진시장은 좀 쇠락한 시장인데 그 시장이 갑자기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2013년, 14년쯤에 강북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연남동 동진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가 뜨니까 제가 동진시장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부동산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골목 끝에서 얘기하는 걸 직접 이제 보기도 한 거죠. 저 골목 끝에서 저 골목 끝까지 작업하자 이러면은 집주인들을 설득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게 하든지 외지인들 그런 각지의 외지인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게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걸 작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골목을 바꿔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로 위층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집 전체가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바로 위층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온 거예요. 연남동에 게스트하우스 촌이 된 것은 그 공항철도 그 두리반 식당 바로 옆에 이제 공항철도 역이 생겼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들어오면 쇼핑은 명동이나 종로나 뭐 홍대 등등에서 하는데 잠은 연남동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은 이제 위층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오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호수를 잘못 찾으면 문도 두들기고 하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월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오르고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뭐 오버투어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단순히 가난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밀려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계속 이렇게 상업지로 변하고 임대료 문제가 생기고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어떤 세력이 있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사실 추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게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많이 떠났죠. 네. 제가 살던 그 골목길에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애들 친구들 화교도 있었고 베트남 이주민의 아이들도 있었고 다국적 아이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놀던 골목이었는데 다 사라졌죠. 학부모로 연결되었던 관계들도 이제 사라지고 태권도장이 사라졌었죠. 연남동에 어떤 그 대만 음식점 열풍이 일어나면서 대만 그 길거리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태권도장을 밀어내고 아이들이 태권도하러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법에 애들을 맡겨둘 데가 없으니까 애들을 보내는 건데 근데 그 애들의 커뮤니티가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제 사라진 거죠. 흰여울마을, 영도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카페라든지 게스트하우스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를 나가거나 밀려나신 분들은 영도 안에서 어떤 열악한 지역, 그 산동네 청학동이 있거든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월세 20, 30만 원짜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월세 300만 원짜리 카페가 되잖아요. 연남동에. 그러면은 그 이익은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집을 매입한 다주택자들이나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 대출 받아서 들어왔었을 때 은행이 가져가고 거기서 나온 세금들은 또 마포구에서 가져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의 의미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산업이 쇠퇴한 지역에 그 젠트리 계급이 들어가서 고급 주택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업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고급 주택지가 되는 거고 푸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푸시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라는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되었던 이제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 유엔 그 주거복지관이 그 세계 각국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취재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어쨌든 유럽이나 뭐 이런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원 의미대로 젠트리 계급이 고급 주택지를 만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과는 이제 많이 다른 거죠. 한국은 일단 고급 주택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네가 뜨면 원주민들이 1차적으로 밀려나고 뭐 예술가들의 공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카페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동네가 뜨면 또 더 큰 자본이 들어와서 예술가들도 밀려나고 공방도 밀려나고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도 변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재생을 하더라도 그 상권은 재생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지만 주거지는 보호하면서 가기 때문에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컬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생각나는 게 로컬 푸드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로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컬은 뭐 한국말로 하면 지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로컬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뭐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로컬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게 왜 그렇게 쓰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 재생을 하기 위한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을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의도일까? 아니면 어떤 좀 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로컬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지역 활성화는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몇 년간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상태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로컬이라는 이름은 지역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지역을 상품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힙한 이름을 찾다 보니 로컬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로컬이라는 이름을 굳이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로컬 정책을 추진한 정권이 바뀌고 이 정책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로컬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안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주류라고 하는 뭐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자고 하는 분들은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그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실태를 제대로 보자는 거죠. 황리단길 같은 경우 황리단길이 뜨고 난 다음에 대로변 옆에 그 상권뿐만 아니라 주거지 안쪽까지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집가도 몇 배로 올라왔고 건물주들은 거의 외지인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지역 소멸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지역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고 관광객들만 넘치는데 이게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인가? 쇠퇴한 그대로 살자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쇠퇴한 지역은 어쨌든 살려야 되겠죠.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정주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게 변했으니까 개선시키고. 근데 그게 꼭 그 황리단길 같은 상권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식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관광지를 만드는 것만이 지역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책에서 하지 못한 얘기인데 마포, 용산, 성동 이 세 지역이 서울의 어떤 그 로컬 브랜드 상권의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은 보존되었지만 골목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다 밀려나고 주거지가 상권이 되었고 여기 건물주들은 외지의 다주택자들이고, 그리고 이 핫플레이스의 가치는 마포, 성동, 용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화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럼 무서운 일은 뭐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음,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음, 다들 아파트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골목길 주거지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업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을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일본에는 차지작업법이라고 이게 기한이 없어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나 임차인은 계속 그 임차를 해서 이제 그 가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의 100년 가게가 부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 가게가 한 4만 개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많은 수는 건물주이겠지만 어쨌든 몇십 년, 뭐 100년 이렇게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이런 법과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뭐 재생이나 로컬 사업을 해야지 쫓겨나지 않겠죠. 독일의 뭐 여러 도시에서 선내권이라고 도시 재생이나 뭐 이런 사업들 하면 투기 세력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걸 낌새를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세력인데 그것을 이제 지자체가 감지하면 지자체가 그 집을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선매권이거든요. 선매권 같은 제도들이 그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도시에서는 있는데 한국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유럽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탐방을 가서 이미 다 보고 듣고 조사를 하고 온 내용이 있는 건데 한국에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계속 비판적인 포지션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심하게 뒤틀린 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좀 더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비판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계속 비판적인 포지션만 취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번 어떤 작업들이 끝나면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